소화 흡수, 분해 배출, 항염 항균, 해독 살균, 혈액 정화, 세포 부활, 이 모든 것에 관여하는 효소. 우리는 이 효소를 잘 관리해야 무병장수할 수 있다. 반갑습니다. 건강행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효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살아가는 방식과 모양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음식을 먹음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먹은 음식이 아닌 소화된 음식으로 생명을 유지해 갑니다. 아무리 음식을 먹는다 한들 소화 흡수가 안 된다면 말짱 꽝이니까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소화불량이 만병의 근원이다 라고 했을 정도로 소화를 시킨다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효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인트로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소화 흡수에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효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효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각자가 받은 효소의 분량은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효소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갓난 아이들을 보면 침을 질질 흘릴 정도로 침이 많이 나오는데요. 반면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입이 말라 밥을 삼키기가 힘들어 밥을 종종 물에 말아 드시곤 하시죠. 침에는 많은 소화 효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 침의 양이 줄어드는 현상을 효소가 줄어든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침뿐만이 아니라 위장, 간장, 췌장, 비장, 신장 등등에서 나오는 효소 또한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소화량이 줄어들고 식사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몸은 효소를 생성하여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 흡수하는 데 일조합니다. 게다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들 또한 해독 및 분해 배출하는데도 이 효소가 필요하죠. 우리 몸의 면역력을 담당하는 것도 이 효소와 깊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변비, 피로회복, 낮은 체력, 기력 저하, 두통, 식곤증, 아토피, 천식, 생리통, 감기 몸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몸, 심지어 정력 감소 등등 거의 모든 좋지 않은 증상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효소를 보호하는 일이 곧 윤택한 삶을 영위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 효소에 대해 별 관심도 없을 뿐더러 아무렇지 않게 고갈시키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지속된 삶을 산다면 기쁨도 감사도 즐거움도 줄어드는 메마른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소의 종류는 3,000가지 이상으로 현재도 새로운 효소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천 가지의 효소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줄어들기 때문에 몸이 약해진다는 건 정해진 자연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중요한 효소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가공식품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피자, 햄버거, 라면, 과자 등등 가공식품들에는 소화효소는커녕 우리가 소화하기 힘든 음식들로 넘쳐납니다. 피자에 들어가는 치즈 또한 자연 치즈가 아닌 인공 치즈로 부패하지 않고 잘 썩지 않게 하는 식품 첨가물로 넘쳐납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초콜릿 맛 파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파이는 가공식품 중에서도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제품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썩지 않습니다. 유통기한도 굉장히 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런 음식이 썩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쇼트닝, 산화 방지제, 보존제, 색소, 향료 등등이 그걸 가능케 합니다. 이런 음식이 우리 몸으로 들어왔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그걸 잘 분해, 소화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 몸은 이러한 것들을 분해, 처리, 해독하는 과정에서 많은 효소를 소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아이슬란드에서 썩지 않는 햄버거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9년에 금융위기로 인해 아이슬란드에서 모 햄버거사가 철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매장의 마지막 손님이 햄버거를 샀고 산 햄버거를 먹지 않은 채 두었는데 깜빡 잊고 있다가 2012년에 발견했다고 합니다. 구매한 지 3년이 지난 햄버거지만 그 햄버거는 썩지 않고 보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썩지 않는 햄버거로 박물관에 전시가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13년 동안 썩지 않은 햄버거로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잘 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마 소화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사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몸에는 엄청난 부담과 짐을 안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먹었는데 몸이 나른하고 머리도 멍해진다거나 잠이 몰려온다 하시면 내가 먹은 음식을 잘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효소를
보충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효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효소를 만드는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고 몸이 회복하는 데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요즘엔 간헐적 단식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단어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에 따른 도움이 될 만한 자료와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지속 가능하고 각자 삶의 패턴 가운데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침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른 저녁을 먹고 나서 잠자는 시간과 아침 시간에 공복을 유지하고 점심을 먹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저녁에 가족이나 교회 식구들 혹은 지인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몸을 위해 저녁은 안 먹어 라고 하는 건 너무 좀 재수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주위 영혼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인 저녁은 먹고 상대적으로 약속이 없는 아침을 굶음으로써 사회생활도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게다가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배출 시간,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음식을 먹는 섭취 시간,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를 소화 흡수 시간이라고 하니 그와도 맞는 생활 패턴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면 아침 시간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한 아침상을 먹는다는 건 가장 파릇파릇하고 기민한 뇌를 사용하지도 않고 멍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도 단식 상태일 때보다 어느 정도 충분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그 점을 미뤄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간헐적 단식에 대한 영상도 자세하게 찍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소를 보충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는 곧 효소를 보충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과, 바나나, 수박 등등 모든 과일과 야채들에는 그 음식 자체에 소화 효소가 다량 들어 있습니다. 일반식을 했을 때는 소화가 최소 2시간 이상 걸리지만 과일은 30분 만에 소화가 됩니다.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한 뒤에 첫 번째 끼니로 점심에 과일과 야채를 먹고 싶은 만큼 드시면 더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활동해야 할 점심시간에 만약 짜장면을 먹으면 그로 인해 우리 몸은 효소를 쥐어 짜내느라 컨디션이 나빠지고 식곤증과 피곤함으로 인해 남은 오후 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과일과 야채, 생견과류 등을 드실 경우에 남은 오후 시간을 활기차게 또 충만한 상태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두 조리하지 않은 생음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죠. 효소는 섭씨 55도 이상이면 모두 죽기 때문에 하루 한 끼는 조리하지 않은 생과일과 야채로 먹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먹으면 살이 찌지 않냐, 과일이 엄청 단데 무슨 소리를 하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일은 답니다. 그래서 맛있습니다. 하지만 과일 대부분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일은 80%에서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과일을 먹었을 때 과당과 포도당이 몸으로 들어오지만 그에 비해 수분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혈당에 관여하는 정도가 낮다는 소리입니다. 게다가 모든 과일들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우리가 분해하는 것이 아닌 장내 미생물들이 분해시켜야 하는 물질로 혈당을 더 완만하게 올려주는 완충작용을 하니 더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뿐인가요? 많은 영양소와 항산화 성분들로 가득한 과일이 주는 이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GI 지수를 들이대면서 과일의 GI 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GI 지수는 모든 음식의 100g을 가지고 수분과 영양소, 식이섬유 등 모든 것을 뺀 나머지 탄수화물을 가지고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 놓은 값입니다. 한마디로 수박 100g을 가지고 모든 성분을 다 빼고 단맛을 내는 탄수화물 성분들만 채취해서 그 성분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값이라는 것입니다. 수박은 95%가 수분인데 수분을 빼고 측정한 값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수박을 말려 드시는 분 계신가요? 반면에 여기 GL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번에 섭취하는 양을 먹었을 때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음식을 있는 그대로를 섭취하고 나서 우리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값이라는 것입니다. 수박을 보시면 GI 지수는 72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GL 지수는 보시면 4로 굉장히 낮다는 걸 볼 수 있죠. 이는 과일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몸에 미치는 혈당량에는 크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 다른 과일들의 GI 지수와 GL 지수의 차이점을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모든 과일들의 GL 지수는 현저하게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포도와 같은 말린 과일들은 예외적으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식품이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음식을 드셔야 우리도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강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음식으로는 활력 있는 삶을 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에게 피자, 햄버거, 라면, 과자를 드시지 말라는 족쇄를 채우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고 안전하고 다양한지를 외치고 싶었습니다. 물론 저도 피자, 햄버거, 라면 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연 음식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건강행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